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시간으로 척추 손상각 기능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척추는 먼저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이 뼈와 뼈 사이에는 추간판이 있는데요. 척추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대는 황색인대, 전우종인대 등 안정성을 제공하고요. 척추 기립근이 척추를 받쳐줍니다. 목뼈는 7개의 척추, 등뼈는 12개의 척추, 허리뼈는 5개의 척추로 되어 있으며 총 24개의 척추는 가동성이 있는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엉치뼈 그리고 꼬리뼈는 척추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골화되어 한 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척추는 체중을 지지하고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척추 분절들이 연결되어 척추를 구성하고 있지만 척추는 그 뼈가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뒤쪽으로는 척수가 지나는 신경궁이 있습니다. 목뼈에서 보시면 A 그림에서 C1과 C2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는 아니며 머리뼈를 지지하고 돌림운동이 가능하여 고리뼈와 중쇄뼈라고 합니다. 고리뼈는 척추와 가시돌기가 없으며 굽힘과 펴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중쇄뼈는 두 번째 목뼈로 머리뼈와 고리뼈가 돌림이 가능하도록 하며 치아돌기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척추부터 6번째 척추는 가시돌기와 가로돌기가 있지만 작고 짧습니다. 그러나 7번째 척추는 가시돌기가 가장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정상적인 목뼈는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전만곡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목뼈 1번 여기가 가로돌기 그리고 가로구멍, 척추구멍, 앞꼬리 그리고 뒷꼬리, 윗관절면. 자, 여기가 앞꼬리 쪽입니다. 그리고 가로돌기 쪽. 그리고 목뼈 두 번째 조금 1번, 목뼈 1번과 2번이 조금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뒷꼬리, 여기가. 그리고 가로돌기, 가로구멍, 조금 더 작죠. 그리고 척추구멍, 그리고 치돌기라고 있습니다. 윗관절면, 그리고 여기가 가시돌기. 여기 요 부분, 그리고 가로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뼈 1번 같은 경우에 등뼈, 그리고 허리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등뼈들이 이렇게 등뼈는 총 12개의 척추로 되어 있으며 가로돌기와 가시돌기가 있습니다. 여기 가로돌기, 가시돌기. 우리 등뼈를 만져보면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질 텐데 그것이 바로 가시돌기입니다. 척추뼈 고립한 윗관절면, 가로돌기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죠. 요 가시돌기, 단면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옆으로
부분이고 이게 위에서 본 부분이죠. 척추구멍, 척추뼈 고리, 그리고 윗관절면, 윗갈비면, 그리고 몸통. 자, 그리고 참 등뼈는 1번에서 10번까지 가로돌기에 있는 관절면에는 갈비뼈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시돌기는 아래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아래 척추뼈의 가시돌기와 겹칩니다. 점차적으로 가시돌기는 허리뼈처럼 뒤쪽으로 똑바르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등뼈는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후만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허리뼈는 총 5개의 척추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뼈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척추뼈 고리, 가로돌기, 척추뼈 고리판, 여기도 가시돌기가 있죠. 위관절면, 몸통, 그리고 여기 옆면에서 봤을 때 가로돌기, 척추뼈 고리판, 그리고 가시돌기, 아래 관절면, 몸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뼈는 총 5개의 척추로 되어 있으며 가장 큰 척추와 가시돌기, 가로돌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허리뼈는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전만곡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엉치뼈는요, 5개의 척추뼈가 하나의 뼈로 융합된 것이며 척추와 골반을 연결시키는 넓고 두꺼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엉치뼈는 엉덩뼈와 결합되어 엉덩관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 엉치뼈 구성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붙어 있죠. 엉치뼈, 뒤 엉치뼈 구멍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꼬리뼈, 그리고 꼬리뼈는 4개의 척추뼈가 하나의 뼈로 융합된 것이며 큰 볼기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뼈, 등뼈, 그리고 허리뼈 사이에는 섬유 연골성 추간판, 일명 디스크가 있는데요. 디스크는 섬유륜과 수액으로 구성됩니다. 섬유륜은 디스크의 외부에 둘러싸여 있으며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수액이 있는데 수액은 탄력이 높은 반젤리성 물질입니다. 수액 주변은 치밀 악교 결합 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섬유륜은 섬긴 악교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를 움직일 때 수액의 움직임은 작고 섬유륜의 움직임이 다소 크게 함으로써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하는 물렁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대는 척추의 인대는 앞 세로인대와 뒤 세로인대, 가시끝인대, 가시 사이인대, 그리고 황색인대가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뒤 세로인대, 그리고 황색인대, 가시 사이인대, 앞 세로인대, 가시 끝인대, 가시 사이인대, 이렇게 앞 세로인대는 추체의 앞쪽 전면에 있는 넓고 강한 인대입니다. 이 인대는 척추를 뒤로 제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뒤 세로인대는 추공간 내에 있으며 추체의 뒤쪽에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고 척추의 굽힘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시끝 인대는 가시돌기에 부착되어 있고요. 가시 사이 인대는 가시돌기 사이를 채우는 인대이며, 황색 인대는 척추관의 뒤쪽 가장자리에 있는 인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척추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근육을 보시면요.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은 외제근과 내제근으로 구분됩니다. 외제근은 호흡 기능에 도움을 주며 척추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팔과 어깨뼈 움직임에 관여하는데요. 그러나 내제근은 척추 가까이에 부착되어 척추의 움직임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외제근에는 넓은 등근, 어깨 올림근, 큰 마름근, 작은 마름근, 등 세모근 같이 팔을 몸통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근육과 배고등근, 그리고 배속빗근, 배바깥 빗근과 같이 척추를 굽히거나 돌리고 가쪽 굽힘시키는 근육이 있습니다. 배가로근은 허리뼈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내제근은 표피층, 중간층, 그리고 심층으로 구분합니다. 중간을 구성하는 척추세움근은 추체에서 갈비뼈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가장 긴 근은 엉덩갈비근군, 그리고 가시근군으로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표피층과 중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엉덩갈비근은 허리, 등, 목 부분으로, 가장 긴 근과 가시근은 등, 목, 머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층부에는 가시사이근, 묵갈래근, 돌림근, 반가시근, 널판근 이렇게 있습니다. 척추에 작용하는 외제근은 여러가지 근육들이 있는데요. 일단 배고등근이 있고요. 배바깥 빗근, 배속빗근, 넓은 등근, 어깨 올림근, 등 세모근, 그리고 큰 마름근, 작은 마름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근육들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척추는 추체라고 하는데, 척추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복합관절입니다. 움직임으로는 굽힘, 펴움, 돌림, 그리고 측면 굽힘 운동이 있는데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가 존재합니다.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디스크의 앞과 뒤쪽으로는 인대가 수직으로 가로질러 존재하기 때문에 앞쪽과 뒤쪽 굽힘을 할 때 1차적 안정성에 기여하는데요. 척추를 과도하게 굽힐 때 가시 사이 인대는 굽힘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척추에 과도한 굽힘이 있을 때 디스크의 앞쪽은 압박력이 강하게 발생하고 뒤쪽은 압박력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의 뒤쪽 부위가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디스크 후방 돌출증이 있는 경우에는 돌출된 부위의 압력 감소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척추를 뒤쪽으로 젖힐 때는 앞 세로인대는 젖힘을 제한하는
그 역할을 하며 그 디스크의 뒤쪽에서 압박력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디스크 후방 돌출이 있는 경우에는 척수의 신경을 눌러서 저림 증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본 그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요. 허리뼈의 주체는 각각 9도에서 12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뼈에는 총 5개의 주체가 있으므로 각을 고려한다면 총 72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최소한 20도에서 30도의 굽힘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척추를 앞으로 구부린다면 최소한 92도에서 102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뼈의 굽힘은 목갈비근, 목빗근에 의해 이루어지며 목갈비근은 머리를 굽힘시키고 숨을 들이쉬는 동안 갈비뼈 1번과 2번을 들어올려 호흡을 돕는 역할을 하고 목뼈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목빗근은 이는 곳이 목장 뼈머리와 빗장뼈이고 닿는 곳이 꼭지돌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목뼈의 앞쪽 굽힘과 가쪽 굽힘, 돌림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윗등 세모근과 머리 반가시근, 머리 널빤근, 목 널빤근은 목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근육은 수축작용으로 인해 목의 움직임을 유발시키고 돌림 운동의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는 근육도 함께 작용합니다. 척추를 뒤로 펼 때는 척추 세엄근과 그 큰 볼기근의 수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배 쪽에서의 근육은 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척추를 앞으로 굽힐 때는 배고등근, 배 바깥 빈근, 그리고 뱃속 빗근과 함께 넙다리 고등근, 엉덩허리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 넙다리 빗근의 수축이 동반되고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을 이완되어야 하는데요. 척추를 돌리는 근육은 배 바깥 빗근과 뱃속 빗근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척추는 여러 가지 그 근육과 여러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운동 손상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척추 손상은 그 기전이 매우 다양하며 급성 손상과 함께 만성 손상이 매우 많기 때문에 증상과 원인을 잘 이해합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서 원인을 찾기 전에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로 증상을 없앤다면 재발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의 기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척추 손상의 종류 중에서 골관절염 같은 경우에는요, 퇴행성 병변을 의미합니다. 연령의 증가뿐 아니라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퇴행성 디스크 병변이 많고 이것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골관절염 소견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인 관련 운동 처방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증상은 허리 움직임 시 통증이 동반되며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따뜻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듯 하지만 항상
끊어지는 듯한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처치는 병원 진단에 의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요. 간혹 추체에 시멘트 주입술을 하거나 골 밀도 향상을 위한 약제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골관절염 환자의 그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궁둥신경근인데요. 좌골신경 압박으로 유발되고 증상은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통증이 방사됩니다. 궁둥신경통은 좌골신경통이라고도 하며 디스크 병변으로 인해 궁둥신경이 눌림으로써 엉덩이 부위와 다리 쪽으로 방사통을 호소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증상으로는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에 대한 처치로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리와 골반의 굽힘 운동, 궁등 근육의 가쪽 돌림 운동을 실시해 운동신경을 눌림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와 골반의 정렬을 바르게 해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분리증은 척추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즉 요추 4번, 5번 분리증이라고 한다면요. 허리뼈 4번과 허리뼈 5번 사이에 있는 돌기 사이에 돌기 사이 관절의 인대 파열에 의해서 서로 분리된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림으로 보신다면요.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금이가 있는 형식이나 이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척추 분리증의 경우에는 척추의 전방 전이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갑작스런 외상으로 인해 돌기 사이 인대의 파열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에는 근육의 약화는 척추 전방 전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허리 부위에 끊어질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특히 몸에 힘이 없거나 극도로 필요할 경우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만약 근육이 좋은 경우라면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척추 분리증이 있어도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척추 분리증인데요. 세 군데가 이렇게 금이가 있는 분리증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요 그림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증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극도로 필요할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몸이 안 좋을 경우에 그냥 통증과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척추 길이끈이 거의 1.5배 정도로 저는 운동을 통해서 키워놔서 어느 정도 저는 선수 생활도 지금 하고 있지만서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항상 수반되고 있다라는 게 이 척추분리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치 역시 마찬가지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피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요, 비정상적인 척추의 배열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상인 경우에는 그 4번 그 요추와 그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L3 그리고 L5, L2, L1 순인데요. 이 5개의 요추 중에서 그러나 L3나 L4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L3의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마찬가지 보시듯이 그 허리뼈 하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L4 전방 전이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척추 분리증과 유사한데요. 처치는 만약 비만이라면 체중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때의 체중 감량 운동은 달리기나 등산보다는 자전거 타기, 걷기, 서킷 웨이트 트레이닝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가 있지만 고령에 따른 인대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으로는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자, 또 사진을 보시면서 보시는데요. 관이 좁아진 거를 우리가 이 척추관 협착증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이 이렇게 좁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으로는 간헐적으로 파행이 나타나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땡기며 쪼그려 앉아 있으면 증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허리 통증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처치는 저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 후궁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그 모습을 횡단면과 요 옆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데요. 주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하고요.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의 돌출과 탈출, 수액 탈출증으로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 보시면은 요 부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돌출은 디스크 내압의 증가로 인해 약한 부위로 돌출 또는 팽윤되어 척수신경 또는 척수신경막을 누르는 것을 의미하며, 탈출은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막의 파열로 인해 내부에 있는 섬유륜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중앙 부위에 있는 수액이 디스크 막의 파열로 인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액 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수액 탈출증은 디스크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인데요. 퇴행성 디스크는 디스크 조직 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수분 함량이 감소하고 딱딱해져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퇴행성 디스크는 의사의 관점에 따라서 퇴행성 디스크 진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닥터 오브 디스크 덴저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DDD라고도 합니다. 폐행성 디스크는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로도가 더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증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을 호소하며 활동을 하면 다시 부드러워지거나 허리를 손으로 툭툭 때리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고타법을 실시하기도 하는 거죠. 처치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허리에 핫팩을 10에서 15분간 댄 후 허리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육 운동을 실시합니다. 증상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요가나 허리 근육 운동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척추 염자와 근육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허리 근육의 염자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주로 급성 염자로 발생하며 심한 경우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디스크 병변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요. 염자는 손상 기전에 의해 내재근과 외재근 염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재근 염자는 굽힘과 펴 운동보다는 돌림 운동과 팔다리 연속 운동에서 발생하기 쉽고, 외재근 염자는 과격한 굽힘과 펴 운동에서 발생합니다. 증상은 척추의 내재근 염자는 디스크 병변 증상을 유발하며, 척추의 외재근 염자는 저림 증상은 없지만 기능 부전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처치는 염자 부위에 따라 처치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뉴얼 테크닉을 이용한 압통점 이완 기법과 파이브로 스틱, 주걱을 이용한 근막 이완 요법, 그리고 압통점을 자극 후에 다리 근수축 운동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냉찜질과 안정을 해주는 것도 매우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옆구분증인데요. 척추 측만증이라고도 합니다. 척추 옆구분증은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옆으로 휘어지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 시기에 발생하며 약 85%는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특발성 질환으로 분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천적인 기형과 신경이나 근육의 질환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진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척추 엑스레이나 MRI 이런 경우로 진단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특발성의 원인으로는 평형 감각의 이상, 그리고 성장 호르몬 이상,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나 신체 활동의 부족, 척추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약할 경우에는 측만증이 더욱더 심각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양쪽 어깨가 전방으로 말려 있는 라운드 숄더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량이 매우 부족하여 왜소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 셋째로는 좌우측 어깨나 골반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한쪽 어깨뼈가 후방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턱이 틀어져 있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척추 측만증이 있는 청소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런 특징이 보이는 청소년은 바로 의사의 처방과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골반부터 틀어져서 척추가 휘어진 경우가 있고 흉추부에서 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측만증이 심해지면 어깨와 목뼈까지 틀어지게 되는데요. 측만증 환자의 약 11.4%는 아래 턱뼈에 변형이 동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악골의 변형인 거죠. 척추 측만증을 진단할 때는 콥각을 사용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요. 콥각은 위쪽에서 틀어진 척추의 상단면을 연하는 선과 아래쪽으로 틀어진 척추의 하단면을 연하는 선들의 직각이 이루는 각을 의미합니다. 콥각은 10도부터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하며 10도부터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척추가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콥각이 20도에서 39도까지는 브레이스를 착용하여 더 심하게 틀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콥각이 40도 이상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기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콥각이 커서 갈비뼈의 변형이 동반되고 심할 경우에는 갈비뼈가 폐를 압박하게 되는 경우로 호흡 장애가 동반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장기 과정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3개월 이내로 단기간에만 하는 경우에는 좋은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도수 치료만 받은 환자들은 치료 받을 때는 좋아지는 듯 하지만 결국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치료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측만증의 경우 초기 적극적인 치료 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재활 운동에는 척추 교정을 위한 매뉴얼과 테크닉, 그리고 척추 스트레칭, 척추 주변 근육 강화 운동과 호흡 운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심호흡 운동은 폐에 공기를 넣어 팽창시킴으로써 갈비뼈를 안쪽에서 가쪽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갈비뼈가 찌그러져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하여 몸통을 틀어진 반대쪽으로 비틀면서 호흡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특히 척추 측만증을 치료할 때는 생활 습관의 처방도 함께 해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제가 검도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검도를 할 때 검을 뒤로 넘겨서 이렇게 몸을 쫙 펴는 동작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개선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척추 측만증이나 콧각이 이렇게 틀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운동으로 다 모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척추 손상의 평가를 위해서 뭐 하지 직거상 검사나 케니지 검사, 버드 젠스키 팔신 경월기 검사 뭐 그러한 여러 검사들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브레이스 검사나 이러한 검사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재활 운동도 좋고 뭐 몇 가지 형태로 뭐 구분해서 펴운동, 굽힘 운동, 관절 가동 운동, 즉 코어 운동으로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운동은 통증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증이 많은 경우에는 동작의 정점에서 2, 3초 정도 짧게 유지하고 일반적으로는 6초 정도 동작을 유지하며 통증이 없고 예방 차원에서 운동한다면 8초 이상 동작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병행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수 치료만 갖고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점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에도 초기 재활 운동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운동 허리 평금 강화 운동이나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신이 어떤 한 종목을 택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